미국이 싹 다 훔쳤다는 게 말이 되냐? 한국이 베낀 거겠지.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통해 다량의 무기를 훔쳐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리어 한국을 무시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2시 17분 나는 평택 미군기지 지하통합정보센터에서 중동 긴급 반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고 바레인 미군기지가 드론 공격으로 불타면서 백악관은 주한미군 방공, 자산과 한국 영토에서 축적한 전장 데이터까지 통째로 빼가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경납고에는 패트리어 서버와 위성 추적 장비가 끝없이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에는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사우디 방공망이 무너지며 원유시설 상공에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며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30분마다 진행 상황을 독촉하는 무전이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장비 목록을 확인하며 체크 표시를 해나가고 있었지만 이송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었어요. 경납고 밖에서는 대형 수송기 3대가 엔진을 가동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미군 병사들이 케이블을 끊고 서버렉을 들어올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옆에서 한국군 병사들은 멀찍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접근 차단 구역 표시선 너머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미국 자산이었으며 한국은 그저 빌려준 땅일 뿐이었고 우리가 떠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버렉 하나를 들어올리는 순간 냉각 시스템에서 김이 새어나왔고 기술자 한 명이 급히 밸브를 잠그며 소리쳤으며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장비 손상은 없었고 작업은 계속 진행됐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경납고 안은 유압장비 소음과 엔진 소리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케이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 미군 병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한국군 구역 쪽은 어둡고 고요했고 그 대비가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나는 곧 시선을 돌리고 작업 진행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비 이송 도중 갑자기 한국군 접근 차단 구역 표시 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경납고 안쪽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국군 장교 한 명이 걸어 들어왔으며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고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으며 주변 미군 병사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강민철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왔어요. 미군 대령 한 명이 즉시 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한국군은 빠져라. 이건 미국 자산이고 당신 권한 밖이다. 강민철은 대답 대신 대령을 지나쳐 수송기 적재표가 놓인 테이블로 걸어갔고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천천히 읽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이 지금 가져가는 건 장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대령이 얼굴을 붉히며 뭐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강민철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으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나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무시하고 작업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경납고는 다시 소음으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작업을 재개했으며 나는 강민철이 남긴 서류를 집어들어 확인했지만 거기엔 단순한 장비 목록만 적혀 있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2시간 뒤 첫 번째 수송기가 이륙했고 중동으로 향하는 항로가 확정됐으며 경납고에서는 두 번째 수송기 적재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순간 통제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 통신 두절됐고 전파 교란 신호 포착됐으며 위치 추적 불가 상태입니다. 나는 즉시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고 화면에는 수송기 신호가 사라진 채 빈 항로만 표시되고 있었으며 레이더 담당자가 다시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긴급 보고를 요구하는 무전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담당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소리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나는 주파수를 바꿔가며 수송기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잡음만 들렸고 화면 속 항로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30분 뒤 워싱턴에서 직접 명령이 내려왔고 한국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며 평택 기지 전체 봉쇄를 지시했으며 미군 헌병들이 출입구를 차단하고
한국군 이동 경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군은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구역으로 돌아갔으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강민철을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받았고 그가 수송기 출발 직전 경납고 서버실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확인했으며 CCTV 기록을 되돌려보니 그가 서버실 메인 회선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무언가를 조작한 뒤 나간 장면이 포착됐고 나는 즉시 헌병 2명을 데리고 서버실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메인 회선은 이미 분리된 상태였어요. 서버룸은 텅 비어 있었고 냉각 팬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모니터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화면 한가운데 문장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군 독립망 전환 완료. 나는 그 문장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고 강민철이 장비를 훔치려 했던 게 아니라 우리를 떼어낸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순간 백악관에서 또다시 무전이 왔고 중동 수송기가 카타르 상공에서 신호를 회복했지만 탑재된 방공 서버 일부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였으며 워싱턴은 즉시 원인 분석을 요구했고 나는 손에 쥔 무전기를 보며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군 헌병 3명과 함께 평택기지 내부 한국군 통제실로 들어가며 강민철 준장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고 복도 양쪽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총을 든 채 서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용히 길을 비켜주고 있었고 그 침묵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 전역 방공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강민철은 중앙작전 테이블 앞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나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강민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수송기 통신 두절 사건과 서버실 메인 회선 분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강민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설명할 건 없습니다. 한국군은 한국군 시스템을 지켰을 뿐이고 미군 자산엔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당황했고 손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헌병 한 명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송기 전파 교란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국 내부에서 신호 방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민철은 대답 대신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화면을 확대했고 거기에는 한국군 독립통신망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미군 주파수 대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 네트워크였고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군이 미군 메인 정보망 접속을 이미 차단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제실 안은 고요했고 한국 장교들은 여전히 각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무도 우리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강민철만이 테이블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적대감도 불안함도 없었고 그저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군 시스템과 연결을 끊은 이유가 뭡니까? 동맹국끼리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건 협정 위반입니다. 강민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이 장비 반출하면서 한국군 데이터까지 가져갔고 우린 그걸 허락한 적 없으며 독립망 전환은 우리 주권 행사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로 긴급 메시지가 왔고 중동에서 미군 드론이 연달아 격추되고 있다는 속보였으며 화면에는 바레인 상공에서 추락하는 드론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고 워싱턴은 즉시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밖 복도에서 미군 장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내게 보고했어요. 중동 방공 알고리즘이 계속 오류 일으키고 있고 드론 3대 추가 격추됐으며 한국에서 가져간 데이터 문제로 추정됩니다. 나는 강민철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준장님 의도였습니까? 고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넘긴 겁니까? 강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잘못된 데이터를 넘긴 적 없고 미국이 가져간 건 미국 시스템이며 한국군 독립망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한국군이 미군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빼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헌병 한 명이 강민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워싱턴 명령에 따라 준장님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한국군 독립망 접속 권한을 제공해 주십시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집어들어 화면을 조작했고 접속 화면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표시된 건
미군 코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국형 전술 운영 체계였으며 인터페이스 전체가 한글로 되어 있었고 시스템 구조 자체가 미군 네트워크와 달랐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이건 단순히 미군 시스템을 복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계된 네트워크였으며 한국군이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계획된 작업이라는 게 명확했어요. 강민철이 화면을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미국 없이 움직이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통제실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으며 한국 장교들은 여전히 각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 표정에는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나는 통제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워싱턴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으며 백악관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넘겼다는 책임론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고 CNN은 이미 속보로 한국군 정보 신뢰성 논란이라는 제목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지 밖에서는 미군 장갑차들이 이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며 철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지 외곽에 모여있던 한국 시민들은 예상과 달리 시위도 항의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장갑차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일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고 보통 미군 철수 논란이 나오면 한국 언론과 시민단체가 들끓기 마련인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으며 오히려 무관심해 보이는 분위기였고 그게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추가 철수 검토를 언론에 흘렸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방위 공약 재검토라는 기사를 실었으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맹국 신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서울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으며 그 침묵이 오히려 미국을 더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중동 상황 보고서를 확인했고 미군 드론 5대가 추가로 격추됐으며 방공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한국군 독립망은 정상 작동 중이라는 정보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나는 그 대비를 보며 처음으로 미국이 협박 카드를 잘못 꺼냈다는 불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되자 나는 직접 카타르 미군 작전본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인천공항에서 군수 수송기에 탑승해 15시간을 날아갔으며 도착했을 때 카타르 상공은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로 가득했고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전본부 지하 분석실로 들어가자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한국에서 반출한 데이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방공 알고리즘 코드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으며 기술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치를 대조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나는 분석 책임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고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군이 가져간 정보망은 핵심 AI 추적 모듈이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우린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작전에 투입했으며 드론 격추는 그 때문입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고 코드 구조를 확인하니 추적 알고리즘 핵심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었으며 남은 건 겉껍데기뿐이었고 이게 작동할 리 없었지만 우리는 그걸 검증도 없이 중동 전장에 투입했던 것이었어요. 분석실 안은 냉방이 돌고 있었지만 답답했고 장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책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의도적으로 모듈을 제거한 겁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한국군 독립망과 우리 시스템은 별도였고 우리가 가져간 건 연결 인터페이스뿐이었으며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군 서버에만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한국 시스템 전체를 가져갔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론 껍데기만 들고 온 것이었으며 한국군은 처음부터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군이 독립망 전환 직후에도 중동 미사일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정보 담당 장교가 극비 보고서를 내게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독립위성이 중동 상공을 지속 추적 중이고 미사일 발사 좌표까지 포착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펼쳐 확인했고
거기에는 한국군 위성망이 중동 전역을 30분 간격으로 스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으며 추적 정확도는 미군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나는 그 문장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워싱턴은 즉시 한국이 미군 작전을 감시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백악관 안보회의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으며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맹국 정보 독점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워싱턴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대신 한국산 방공체계 긴급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으며 리야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시스템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언급했고 중동 방공망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작전본부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장성 한 명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한국 따위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겠나? 사우디는 지금 협박용 카드를 꺼낸 것뿐이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나는 평택에서 봤던 강민철의 표정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했고 그가 보여줬던 독립망 화면과 한국 장교들의 침착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한국이 정말 미국 없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정보장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극비 문서를 건넸고 봉투를 뜯어보니 한국군 독립위성망이 중동 상공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다는 최신 분석 보고서였으며 추적 범위는 이란부터 사우디까지 걸쳐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 갱신 속도는 미군 시스템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으며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이미 독자 작전 능력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회의실로 돌아가자 중동 담당 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최근 일주일간 드론 격추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총 12대가 손실됐고 원인은 모두 방공 알고리즘 오류로 분석됐지만 사령관은 한국 책임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한국이 고의로 결함 있는 데이터를 넘겼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장성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한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독립망 접속 권한을 강제로 확보하며 필요하면 주한미군 재배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찬성 의견이 쏟아졌고 대부분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순간 평택 기지 밖에서 봤던 한국 시민들의 무관심한 표정을 떠올렸고 그들이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군 독립망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평택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확대하며 화면 속 한국형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를 분석했지만 시스템 구조가 생각보다 정교했고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최소 수년 이상 개발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한국이 미국 철수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백악관 안보보좌관 레이먼드 쇼가 직접 카타르로 날아왔고 작전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그는 테이블을 내려치며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강경책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경로와 방산 기술 이전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레이먼드 쇼는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 반도체 규제와 방산 기술 차단 계획을 즉시 발표하고 서울이 독립망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며 동맹국이 미국을 배신한 대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박수까지 쳤지만 나는 그 계획이 오히려 한국을 더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평택에서 본 강민철의 침착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레이먼드 쇼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 국방지휘센터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군이 아직도 미군 시스템 일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오시오. 나는 명령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증거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고 한국군 독립망이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나는 다시 서울로 향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서울 도심을 지나 용산 지하 국방지휘센터로 이동했지만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고 시민들은 출근길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를 오가고 있었으며 미군 철수 논란이 터진 나라 같지 않았어요. 국방지휘센터 입구에서 한국군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뒤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으며 복도 양쪽에는 한국 국방부 문장이 새겨진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냉방 시스템 소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벙커 중앙 작전실로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고 화면에는 한반도 전역 방공망과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강민철 준장이 중앙 테이블 앞에 서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미군 장교 2명과 함께 테이블로 다가갔고 강민철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인사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이나 불안이 없었고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군 독립망 구조를 설명해 주시고 미군 시스템과의 연동 지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한국군 네트워크 구조도가 나타났고 위성 통신망부터 지상 레이더까지 모든 자산이 한국형 AI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미군 시스템 연동 지점은 단 하나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한국군이 자체 위성으로 KF-21편대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방공망이 모두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미군 기술 의존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이건 미국 기술 훔쳐 만든 거 아니냐? 인터페이스부터 알고리즘까지 우리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강민철은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려 독립망 전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화면에는 미군 시스템 연결이 모두 차단되는 과정이 단계별로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순간에도 한국군 전 작전 체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레이더는 정상 가동됐고 미사일 추적은 끊김없이 이어졌으며 드론 편대는 실시간 통제되고 있었고 KF-21 전투기들은 독립 데이터 링크로 편대 비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시스템이 미군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화면 속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고 미군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나는 손에 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강민철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서 우리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워싱턴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고 중동 미군 기지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였으며 카타르 작전본부 상공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미군 방공망이 미사일을 놓쳤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확인했고 CNN 속보 화면에는 작전본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떠 있었으며 사상자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스크린을 전환하자 한국군 독립위성이 포착한 중동 상공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고 드론 발사 지점과 이동 경로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으며 미군 시스템보다 3분 빠르게 추적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였고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오히려 스스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강민철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왜 이 정보를 미리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격받기 전에 경고할 수 있었을 텐데. 강민철이 화면을 끄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독립망을 차단하려 했고 정보 공유는 신뢰가 전제되며 지금 우리 사이엔 그게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할 수 없었고 레이먼드 쇼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정작 중동 상황은 악화일로였으며 미군은 방공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독립망으로 중동까지 추적하고 있었고 그 대비가 너무 명확했어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한국 장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장님께서 미국 측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철이 있는 소형 회의실로 따라갔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고 서울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이 우릴 압박할수록 중동은 더 불안해지고
한국 독립망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회의실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며 레이먼드 쇼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야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고 한국이 미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목격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나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레이먼드 쇼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는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결론 부분을 보더니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소리냐? 미군 기술 없이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냐?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레이먼드 쇼는 이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참모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압박 카드를 꺼내라고 지시했으며 회의실 스크린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레이먼드 쇼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를 공식 발표하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 장담하며 서울이 패닉에 빠지면 독립망 포기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 준비에 들어갔으며 백악관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고 평택에서 본 한국 시민들의 무관심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틀 뒤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진행했고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맹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일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즉시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고 CNN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한국 경제 타격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먼드 쇼는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서 서울 증시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주변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발표 직후 한국 코스피 지수가 잠깐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반등하기 시작했고 오전 장 마감 시점에는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레이먼드 쇼가 당황한 표정으로 분석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는 거냐? 미군 철수 발표면 증시가 폭락해야 정상 아니냐? 분석관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군 철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산주와 독자 국방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은 한국 독립방위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레이먼드 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나는 그 옆에 서서 서울 거리 생중계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으며 혼란이나 불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군은 독자 항모강습단 훈련 영상을 공개했고 동해상에서 마라도함을 중심으로 구축함과 잠수함이 연합 기동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으며 갑판에서는 F-35B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하고 있었고 상공에서는 한국형 공중급류기가 전투기 편대에 연료를 보급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훈련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실사격 장면이 나왔고 현무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으며 폭발 순간 화염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았고 한국 국방부는 성공적 타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방송 카메라는 활주로 끝에서 전투기를 바라보는 강민철 준장을 비췄고 기자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강민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린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됐고 BBC는 한국의 독립방위 의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일본 NHK는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중국 CCTV조차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백악관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레이먼드 쇼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고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모니터에는 한국 훈련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끄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과 추가 군사협력 협정 체결을 공식화했으며 K2 전차 추가 도입과 천궁 방공 시스템 배치 계획을 구체화했고 바르샤바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의 특수전 훈련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아부다비는 한국 잠수함 기술 이전 협상을 재개했으며 중동 방공망 구축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왔고,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한국이 독자 군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시작에 불과하며 중동과 동유럽 전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이 정말 한국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동맹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변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서울을 떠나기 전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으며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쳤고, 한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며 웃고 있었으며 출국장 전광판에는 한국 방산 수출 호조라는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그 평온한 분위기를 보며 미국 압박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휴대전화로 마지막 뉴스를 확인했고, 강민철이 혼자 남아있는 서울 지하 벙커 사진이 포털 메인에 떠 있었으며 기사 제목은 한국 독립방위 설계자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발걸음을 돌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포기하고 나는 다시 인천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하 지휘 벙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자 복도는 고요했고 냉방 시스템 소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작전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대부분 장교들은 퇴근한 상태였고, 강민철만이 중앙 테이블 앞에 홀로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강민철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갔고 테이블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강 야경을 가리켰고, 물 위로 유람선 불빛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빌딩들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고, 나는 사진을 받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한미연합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사진 속 젊은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 브리핑을 받아 적고 있었고, 한쪽 구석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강민철도 서 있었어요. 강민철이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 우린 미국 없으면 끝나는 나라였고 장비도 기술도 모두 의존했으며 전술까지 미군 매뉴얼을 따라야 했습니다. 나는 사진 속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당시 한국은 정말 미국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였다는 사실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했어요. 강민철이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고 표지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펼쳤고 나는 제목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정보망 차단 대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작성 날짜는 20년 전이었고 나는 그 문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철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20년 전 한국군 일부 장교들이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고 미국이 언젠가 한반도를 떠날 가능성을 계산했으며 그때를 대비한 독립방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문서에는 단계별 독립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첫 단계는 독자 위성 개발이었으며 두 번째는 방공 시스템 국산화였고 세 번째는 전술 네트워크 독립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완전 독립 작전 수행 능력 확보였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예산과 기술 그리고
예상 소요 기간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나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고 한국군이 20년 동안 조용히 이 계획을 실행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미국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한국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독립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강민철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린 미국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고 다만 미국이 떠나도 살아남는 나라가 되려 했으며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로 긴급 알림이 왔고 중동에서 미군 기지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였으며 카타르 작전본부 인근 보급 창고가 폭발했고 사상자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최소 2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중동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 책임론만 강조하고 있었고 레이먼드 쇼는 강민철 체포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내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은 우릴 언제까지 압박할 생각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솔직히 워싱턴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레이먼드 쇼의 강경책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민철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실례하겠다며 복도로 나갔으며 몇 분 뒤 돌아왔을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어요. 중동 연합국 일부가 한국군 독립망 지원 요청을 서울에 직접 보내기 시작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으며 한국 방공 시스템 긴급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에 직접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으며 미국 방공망이 계속 뚫리는 동안 한국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그 대비가 너무 명확했어요. 강민철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릴 지켜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미국이 언젠가 떠날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했고 동맹이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지만 동시에 혼자 서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국이 정말 시대 변화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강민철이 보여준 20년 전 문서는 한국이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는지 증명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준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나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레이먼드 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고 한국이 미국 없이 움직일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하면 워싱턴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었지만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울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나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로 긴급 호출됐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이미 회의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레이먼드 쇼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장성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동 미군 기지 피해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방공망이 또 무너졌으며 사우디 원유시설 상공에서 미사일 3발을 놓쳤다는 보고가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사상자는 30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레이먼드 쇼가 나를 보더니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고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으며 장성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고 정보 담당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고 한국군 독립망을 강제로 차단해야 하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한국이 고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넘겼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며 일부 장성들도 한국 책임론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들이 진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중동 방공망이 무너진 건 한국 때문이 아니라 미군 시스템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레이먼드 쇼가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발표를 승인했고 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낼 것이며 독립망 접속 권한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검토합니다. 장성들이 박수를 쳤고 일부는 환호성까지 질렀지만 나는 그 반응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으며 한국이 이 압박에 굴복할 거라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한국은 더 멀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표 직후 CNN은 속보로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를 내보냈고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맹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독립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지만 서울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산주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울 거리에는 시위대 대신 평소처럼 출근하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청와대 앞에도 혼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모니터에는 서울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광화문 거리는 평온했으며 시청 앞 전광판에는 날씨 예보와 교통 정보만 흘러가고 있었지만 미군 철수 관련 뉴스는 주요 시간대에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방산 수출 증가 소식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보 담당관에게 소리쳤어요. 왜 한국이 반응하지 않는 거냐? 증시가 폭락하고 시위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냐? 정보 담당관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론은 미군 철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독자방위 체계 구축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며 일부 언론은 오히려 한국 독립방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강민철이 보여줬던 20년 전 문서를 떠올렸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철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국민들도 그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며 중동연합군 대표가 연결됐고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화면에 나타나 침착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공 시스템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한국군 네트워크 지원을 공식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레이먼드 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으며 장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사우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독립망은 중동 상공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좌표까지 정확히 포착하며 우리는 그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화면을 향해 소리쳤어요. 한국 시스템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미군 방공망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당신들은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군 시스템은 지난 한 달 동안 15번 실패했고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화면이 꺼졌고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으며 레이먼드 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장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료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독립망 서버 위치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고 강제 접근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레이먼드 쇼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있고 중동까지 빼앗으려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냐?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평택에서 강민철이 보여줬던 독립망 전환 완료 화면이 떠올랐고 서버실 메인 회선이 이미 분리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생각났으며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인천공항에 미군 장갑차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으며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평택 기지 주변 통제권 일부를 조용히 넘겨받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읽으며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냈지만 한국은 이미 그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으며 레이먼드 쇼의 강경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틀 뒤 나는 다시 서울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레이먼드 쇼는 한국 독립망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는 최후 통첩을 청와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활주로 옆으로
미군 수송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국 관제탑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이착륙 허가만 내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지하 국방벙커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광화문 사거리에는 택시와 버스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있었으며 시청 앞 전광판에는 날씨 예보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미군 철수 관련 뉴스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방산 수출 호조라는 기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벙커 입구에 도착하자 한국군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주머니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으며 거기에는 백악관이 작성한 최후 통첩 문서가 들어있었지만 이걸 전달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철 준장이 중앙 테이블 앞에 서서 미군 장성 2명과 대화하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국군 독립위성망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으며 중동 상공 드론 이동 경로와 미사일 궤적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지만 미군 장성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강민철에게 인사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지만 미군 장성 한 명이 즉시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미국은 한국 독립망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동맹국 간 정보 공유는 기본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건 협정 위반입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조작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군 독립망은 한국 주권 영역이고 접근 권한은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 공유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군 장성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는 순간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강민철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강민철이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접속 거부 시 주한미군 전면 재배치를 경고하고 있고 이건 최후 통첩이며 한국 정부의 사흘 내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동맹을 회복하려는 것이고 독립망 권한만 공유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한국에게도 이득입니다. 강민철이 서류를 내려놓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방공망은 지난 한 달 동안 16번 실패했고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우리가 권한을 넘기면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제하려 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할 수 없었고 실제로 워싱턴은 한국 독립망을 확보한 뒤 미군 통제 하에 두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강민철은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 화면이 전환됐고 한국군 독립위성망이 포착한 중동 상공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으며 드론 이동 경로와 미사일 궤적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고 추적 정확도는 미군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더 우수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미사일 발사 위치까지 표시되고 있었고 발사 시각과 예상 도착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으며 강민철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중동 상공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미군보다 평균 3분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하며 이 정보를 공유할지는 한국이 결정합니다. 미군 장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걸 미리 공유하지 않았나? 우리가 공격받기 전에 경고할 수 있었을 텐데. 강민철이 화면을 끄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국은 우릴 동맹이 아니라 자산 창고처럼 다뤘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려 했으며 정보 공유는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회의실 안이 침묵에 빠졌고 미군 장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나는 강민철의 말이 정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강민철의 휴대전화로 긴급 메시지가 왔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으며 태블릿을 조작해 새로운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레이먼드 쇼가 한국 정보망 압수 작전을 승인했다는 극비 문서가 표시되고 있었고 미군 특수팀이 평택 서버센터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 시간은 자정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그 문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철이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작전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고 레이먼드 쇼가 나를 제외하고 계획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으며 워싱턴은 협상이 아니라
강제 탈취를 선택한 것이었고 이건 동맹국 간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군이 서버센터에 진입하면 한국군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지 외곽에 병력을 전개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고 미군과 한국군이 같은 기지 안에서 무장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이건 단순한 동맹 갈등이 아니라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기였고 레이먼드 쇼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미군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중단시켜야 하고 이건 잘못된 판단이며 동맹국끼리 총을 겨눌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레이먼드 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백악관 상황실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워싱턴은 이미 작전 실행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고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작전실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정까지 3시간 남았고 한국군도 준비에 들어가며 미국이 선택을 바꾸길 바라지만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만 몇 시간 뒤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그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나는 평택 미군기지 외곽 서버센터 앞에 도착했고 어둠 속에서 미군 특수부대 대원 10여 명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건물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장갑차 2대가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100m 떨어진 곳에서는 한국군 경계병력이 장갑차 엔진을 가동하며 총구를 우리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서버센터 정문 앞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군 병사 5명이 방탄복을 착용한 채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며 조명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양측 모두 상대방 반응을 기다리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나는 현장 통제관 자격으로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고 그는 야간 투시경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 명령은 자정부터 강제 진입이고 한국군 저항 시 최소 무력 사용 승인됐으며 서버 확보 후 즉시 철수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고 최소 무력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한국군도 발포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 대치가 총격전으로 번지는 순간 한미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로 레이먼드 쇼에게서 무전이 왔고 화면을 켜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 진행하고 한국군이 물러서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며 서버 확보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나는 무전기를 붙들고 소리쳤어요. 한국군도 대응 준비를 마쳤고 양측 모두 무장 상태이며 지금 진입하면 총격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물러설 것이고 그들은 미군과 싸울 배짱이 없으며 강제 진입 명령은 유효합니다. 무전이 끊겼고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레이먼드 쇼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한국군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군 특수부대가 진입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고 지휘관이 손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서버센터 정문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군 경계병들도 즉시 총구를 겨누며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확성기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교차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주권 영역이고 무단 진입 시 발포하며 즉시 후퇴하십시오. 미군 특수부대는 멈추지 않았고 바리케이드까지 50m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으며 한국군 병사들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고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아직 발포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물러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고 20m, 10m로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한국군 장갑차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미군 쪽을 향했고 분위기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버센터 옥상 출입문이 열리며 강민철 준장이 나타났고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으며 조명등 불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표정은 보이지 않았고 양측 병력 모두 그를 올려다보며 움직임을 멈췄어요. 강민철이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들어 올렸고 그건 서버센터 메인 전원 차단 스위치였으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스위치를 내렸고 서버센터 전체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건물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동시에 한국 전역의 독립망이 완전 분리 모드로 전환됐고 미군 기지 내부 한국군 통제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꺼지기 시작했으며 평택뿐 아니라 오산과 군산 기지에서도 한국군 시스템이 미군 네트워크에서 분리되고 있었고 양국 정보망 연결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강민철이 서버를 파괴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킨 거라는 걸 깨달았으며 이제 미군이 서버센터에 진입해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한국 독립망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직후 중동 카타르 작전본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고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군 드론 편대가 일제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며 작전이 중단됐다는 보고였으며 드론 12대가 동시에 신호를 잃었고 일부는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방공 시스템도 레이더 연동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졌고 레이먼드 쇼는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드론이 떨어지고 있나? 카타르 담당관이 급히 대답했어요. 한국 독립망 분리 이후 일부 시스템이 연동 오류를 일으키고 있고 백업 네트워크 전환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 3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미군이 생각보다 한국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독립망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네트워크 일부가 미군 작전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게 갑자기 끊기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민철이 옥상에서 내려와 서버센터 정문 앞으로 걸어 나왔고 한국군 병사들이 길을 열어주며 그를 통과시켰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진입을 멈춘 상태였고 강민철은 그들을 지나쳐 내가 서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강민철이 내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군 시스템은 한국군이 지키고 미군이 필요하면 협상 테이블로 오십시오. 그는 돌아서서 한국군 장갑차 쪽으로 걸어갔고 병사들도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바리케이드는 그대로 남겨진 채 서버센터 정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안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고 미군이 원하던 서버 접속 권한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상태였어요.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이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입 계속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서버는 이미 분리됐고 한국은 우리를 차단했으며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 명령을 내렸고 특수부대원들이 하나씩 장갑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어둠에 잠긴 서버센터를 바라봤지만 건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한국 독립망은 이미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으며 강민철은 바리케이드 앞에 서서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시스템은 한국군이 지킵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로 송출됐고 CNN은 속보로 한미 군사대치 사건을 보도했으며 BBC는 동맹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강민철은 추가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협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평택 대치 사건 이틀 뒤 나는 워싱턴 국방부 지하 상황실로 다시 소환됐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이미 회의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레이먼드 쇼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장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평택 서버센터 앞에서 찍힌 대치 장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나를 보더니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고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으며 국방부 장관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참모들은 서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레이먼드 쇼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무시했고 이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반도체 수출 차단과 금융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까지 한꺼번에 추진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료를 넘기며 동조했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을 제시했으며 금융 제재 시 서울 증시가 타격받을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나는 그들이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택에서 본 강민철의 침착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레이먼드 쇼가 회의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버틸 수 없고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면 결국 굴복할 것이며 이번 주 안으로 제재 발표를 진행합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나는 그 순간 휴대전화로 긴급 속보를 받았으며 화면을 확인하자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공동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는 뉴스였고 바르샤바는 K2 전차 추가 도입과 천궁 방공망 확대 배치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특수전 협력 강화 협정을 발표했고 아부다비는 한국 잠수함 기술 이전 계약을 최종 승인했으며 중동 방공체계 재편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지만 레이먼드 쇼는 그 뉴스를 무시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과 추가 협정을 체결했고 사우디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동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독자 군수망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한국이 몇 개국과 계약 맺는다고 미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보고서를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과 다자 협력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점으로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있었으며 그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 중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화면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참모 한 명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6개월 동안 15개국과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총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었으며 독자 군수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먼드 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지만 데이터는 명확했고 한국은 미국 없이도 독자 방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중동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국무부 차관이 급히 들어왔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중동연합군이 미국 대신 한국군 독립망 사용을 공식 요청했고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협상 중이며 방공체계 전면 재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장성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으며 레이먼드 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이 중동에서도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국무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독립방공망 패키지를 제안했고 위성 추적부터 미사일 요격까지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며 미국 시스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한국이 미국 패권을 흔들고 있고 우리가 구축한 동맹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며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패권을 흔들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한국을 협박카드로 사용했으며 독립망 차단 시도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나를 노려보며 반박하려 했지만 회의실 안 대부분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일부 장성들도 내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제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중동과 유럽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분노한 표정으로 장관을 보며 소리쳤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회의 중단을 선언했고 참모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레이먼드 쇼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한국 군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백악관 내부 문건 하나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속보가 떠 있었으며 문건 제목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검토였고 CNN은 이미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동맹 종말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사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레이먼드 쇼의 강경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으며, 중동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를 공식 발표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질문은 미국이 한국을 잃을 경우 중동과 유럽에 미칠 영향에 집중됐고, 대변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나는 국방부 건물을 나와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고, 한국은 미국과 싸우려던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준비했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 준비를 배신으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동맹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고, 레이먼드 쇼의 오만함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서울국제안보회의 개막식 날, 나는 미국 대표단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고, 회의장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으며 중동 장군들과 유럽 장교들이 줄지어 한국군 장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고, 그 중심엔 강민철이 서서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는 대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참가국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으며, 무대 중앙에는 한국 국방부 로고가 새겨진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미국 국기는 예년과 달리 무대 중앙이 아닌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 변화가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앞줄에 앉아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고, 폴란드 국방차관은 한국 장교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는 강민철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미국 대표단은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기 직전 레이먼드 쇼가 급히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그는 땀을 닦으며 앞줄 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나라 대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국 중간쯤 빈자리에 앉아야 했고, 그 모습을 본 일부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고, 다자안보협력체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며 독립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으며, 미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장 안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개막 직전 레이먼드 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고, 한국 국방장관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으며, 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허락하자 레이먼드 쇼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다자안보 체계는 시기상조이고 중동 안보는 미군이 책임져 왔으며 우리는 오늘 미군 독자작전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지만 레이먼드 쇼는 개의치 않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미군 중동 방공망 강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시스템 없이도 충분히 작전 수행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레이먼드 쇼는 자리로 돌아갔고, 회의장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지만 그 순간 사우디 국방장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옆 참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으며, 참모가 급히 노트북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뒤 회의장 안 여러 참석자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고, 나도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으며 화면에는 중동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가 떠 있었고, 이란 방향에서 발사된 미사일 5발이 사우디 원유 시설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사우디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으며, 미군 장성들도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강민철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먼드 쇼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카타르 기지 상황 보고하고 요격 준비 들어갔나? 무전기에서 답변이 들어왔지만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레이더가 미사일 포착 늦었고 요격 시스템 준비 중이지만 시간 부족하며 최소 2분 필요합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CNN 생중계 화면이 떠올랐고 사우디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예상 도착 시간은 3분 이내였고 미군 방공망은 아직 요격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국방장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단으로 걸어갔고 마이크를 켜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군 독립망을 중동연합군에 긴급 연결합니다. 강민철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회의장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고 한국군 독립위성이 포착한 중동 상공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으며 미사일 5발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고 예상 요격 지점까지 계산되어 있었으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한국형 방공체계가 사우디 방공망에 원격 연결되기 시작했고 요격 미사일 발사 좌표가 자동 계산되며 사우디 지상 기지로 전송됐으며 몇 초 뒤 사우디 방공 시스템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화면 속에서 미사일 5발이 모두 요격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에 있던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봤고 요격 성공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사우디 국방장관은 강민철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고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들도 한국 대표단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CNN 생중계 화면에는 한국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앵커는 한국 독립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었으며 BBC도 긴급 속보로 한국 방공체계 성공이라는 제목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회의장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이먼드 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군 장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세계 질서 중심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체감하고 있었고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아야 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방공체계 정식 도입을 선언했으며 중동 방공망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폴란드 대표도 동유럽 방공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씩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민철은 한국 대표단과 함께 복도에 서서 각국 장군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중동과 유럽 대표들이 그를 둘러싸며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미국 대표단은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우리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망대에서 나는 강민철과 마지막으로 마주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물 위로 흐르는 유람선 불빛을 가리켰으며 빌딩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풍경과 달리 워싱턴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오전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동맹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 언론은 한국 상실이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고 CNN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한미동맹 종말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서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강민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레이먼드 쇼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국방부는 중동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의회에서는 한국 정책 실패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린 미국을 떠나려던 게 아니라 혼자 서는 법을 배운 것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평택에서 본 20년 전 문서가 떠올랐으며 한국이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우리는 그 준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전망대 밖 거리에는 여전히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고 광화문 사거리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었으며 시청 앞 전광판에는 한국 다자안보협력체 출범 뉴스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혼란이나 불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울 시민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철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정말 미국 없이 갈 생각입니까? 강민철이 한참 야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다만 미국이 떠나도 살아남는 나라가 되려 했을 뿐이며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떠올랐으며 레이먼드 쇼의 오만함과 협박 그리고 강제 진입 시도까지 모든 게 한국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로 긴급 속보가 왔고 화면을 확인하자 중동연합군이 한국군 독립망 공식 채택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까지 포함된 중동 방공 네트워크가 한국 시스템 기반으로 재편된다는 내용이었고 미군 방공망은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문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고 미국이 중동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으며 워싱턴 상황실은 지금쯤 충격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민철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나는 강민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강민철이 창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린 아직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다만 이제는 우리 발로 걸어가려는 것이며 미국이 원한다면 함께 걸을 수 있지만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면 거절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이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으며 미국은 이제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망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휴대전화로 추가 뉴스들이 쏟아졌고 폴란드가 한국 중심 동유럽 방공망 참여를 선언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한국 방산 협력 확대를 발표했고 호주까지 한국 잠수함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첫 문장을 적으며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조차 선택해야 하는 나라가 됐으며 우리가 동맹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한국은 독립을 준비했고 그 준비는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며 평택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고 강민철이 서버실 메인 회선을 분리하던 순간과 독립망 전환 완료 문구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의 침착한 표정까지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미국은 그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면세점을 지나쳤고 한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며 웃고 있었으며 출국장 전광판에는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고 증시 상승 소식도 함께 표시되고 있었지만 주한미군 철수 관련 뉴스는 작은 자막으로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고 창밖으로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한강을 따라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 풍경은 한 달 전과 똑같았고 미국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도시였으며 오히려 더 강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자 승무원이 신문을 건넸고 첫 페이지에는 한국 다자안보 협력체 출범 기사가 실려 있었으며 강민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기사 제목은 새로운 안보 질서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단어는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한반도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은 게 아니라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동맹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그들은 독립을 준비했으며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지만 강민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미국이 떠나도 살아남는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으며 한국은 그 목표를 달성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